총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단정하게 그때 정리 차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혜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이 길어도 되겠죠? 괜찮으시면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직적인 관계?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의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서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로 지금이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뜨거웠던 108일 동안 제가 준비 없이 달리기만 했을 때 저는 제게 당의 리더로서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당을 개혁하고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 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이 지금 어려운 당의 상황을 타개하고 그리고 당을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책임을 지는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고 당원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를 결심한 결정적인 방향이 있다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수평적으로 당정관계 때 정리 사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혜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답이 길어도 되겠죠? 괜찮으시면? 네. 저는 원래 한 1년 가까이는 이 국민들께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성찰하면서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페북에 글을 쓰기도 했었죠. 다만 그 이후에 한 2달간 동안에 우리 당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나섰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길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1년 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당을 조금 더 민심에 부합하게 바꾸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죠?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와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던 싫던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 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최상병 님뿐 아니라 그 유족들 그리고 최상병 님처럼 군에 가족을 보낸 분들 그리고 군 장병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과 처우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얘기해왔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 자료를 막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역시 그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또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안 되고 무조건 민주당에서 고르는 특검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거가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라든가 정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거 특검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다를 뿐이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보수 정치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 주변에서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까먹을 것 같아요. 저는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그래왔고요. 어떤 친소 관계가 공적인 결정의 영향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 10초라고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독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저는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인 결정의 이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아까 제가 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지방선거는 한동훈 대표 제주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굉장히 먼 미래인데요. 먼 미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고 그걸 누가 잘할 수 있느냐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든 나 후보든 원 후보든 윤 후보든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지층과 우리 당원들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1년 뒤의 시점이니까 모르죠, 상황은. 근데 만약에 누가 당대표가 됐든 간에 꼭 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고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지지자들을 대변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판단이 되면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누구라도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1년은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이게 충분한 시간이고 그 1년 동안에 그 기반을 만들지 못한다면 어차피 저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죠. 당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을 제대로 반응을 했다고 보시는지 특정
후보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 저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만 보고 토론하고 좋은 해법을 내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대선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나갔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거를 열어줬다는 문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원외 당대표가 역할이 제한됐다는 식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우리 당에서 누군가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정도로 신망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그분 대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나 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1년 동안 너무너무 잘하셔서 나경원 아니면 우리 진다, 나경원 이어야 이긴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나가시라고 할 겁니다. 그건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커리어를 중심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 진영 자체가 대선과 지선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저나 뭐 나 대표나 이런 분들의 뭐 개인적인 정치 커리어상 어떨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 시점에서 된 대표들 중에서 좀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대표님은 그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정치하시면 국민들한테 평가받아서 대선 후보로 국민들이 정말로 그 희망이 그분한테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땐 그분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아까 뭐라고 하시죠? 원외 당대표를 한계로 우리는 어차피 108석의 소수정당입니다. 원내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168명의 훌륭한 원내 위원장들도 있죠. 우리는 한데 뭉쳐서 가야 하는 겁니다. 원내 기준으로만 얘기한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 대표님이야말로 원외로 출마하셨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2번이나 시도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원내에서 당대표를 하셨던 경우에 어떤 대단하게 그러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좋은 성과들이 많았나, 그 부분을 한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당이 지금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심에 부응하고 변화할 수 있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로 들어가신 108명들, 나 의원님 포함해서 제가 다 열심히 띄워준 분들 아닙니까? 저와 함께 국회에 가신 분들입니다. 저와 충분히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선 출마 생각은 아직까지 못 이루고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3년 뒤를 생각했다면 지금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아까 스피치에서 얘기했다시피 좀 더 보면서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기대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나서는 게 당에 그리고 우리 진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1년 뒤, 3년 뒤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세상이 쉽나요? 그러면 지난 총선 때를 보면 2조 심판론을 띄우셨잖아요. 다른 사람 기자회견 좀 하게 그만해. 소대면과 또 조국 뭐 이런 식으로 야당이 대표들이 이제 확고하게 차기 대표도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인가요?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대화 타협, 누구와도 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해 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상황들이 2조 심판을 말씀하셨나요? 그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어요. 그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다른 전략이 뭐가 가능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희가 170석을 바라볼 때가 있었죠. 그때는 사실 운동권 심판론도 저희가 가동할 때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정책 택배라
격차 해소론이라든가 이런 정책 그 공약을 기억을 못 하시지만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주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 커지면서 그걸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좀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저희가 나왔던 구도인데 그러니까 되게 일반화해서 저희가 선거 전체에서 2조 심판만 외쳤냐? 그러지 않았던 거 아시잖아요. 당대표 한동훈 체제가 비대위 한동훈 체제와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와 있던 비대위는 저는 비대위원장 때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연극이 이미 시작됐고 연극 2막에서 주인공 배우가 부상당해서 대체 배우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과 진행되는 체제에서 제가 변용을 가져올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받고 2막까지 온 배우로서 뛴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당정 관계를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지금은 이제 총선이 끝났고 정상적인 정치의 일정 하에서는 얼마든지 건강한 관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충돌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과 정이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오히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좋으신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저는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실용적인 관계, 실용적인 집권 여당의 정치를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